달리기, 수영, 사이클 또는 그 밖의 어떤 유산소 운동이든 간에 꾸준한 운동은 여러모로 건강에 유익하다. 운동은 심혈관계, 폐기관계, 내분비계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또한 자발적 운동은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노화에 따른 인지 능력의 감퇴를 늦춰주는 최고의 비법이다. 그리고 운동은 놀라운 항우울 효과를 나타낸다. 육체적, 감정 스트레스에 대한 뇌 반응을 무디게 해주기 때문이다.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은 뇌의 여러 변화를 낳는데 새 미세 혈관을 성장 및 확장시키고 일부 뉴런에서 수상돌기에 기하학적 복잡성을 높이는 현상들이 그에 해당한다. 운동은 또한 여러 생화학적 변화와도 관계가 있다. 이런 장기적 효과들 외에도 꾸준한 운동 프로그램은 한두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사라지는 단기적 효과들을 낳는다. 대표적인 예로 통증 역치,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기준점의 상승, 급성 불안의 감소, 러너스 하이가 있다. 러너스 하이는 달리기뿐만 아니라 모든 유산소 운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강렬한 운동 뒤에 느끼는 단순한 긴장의 이완이나 평온함을 뛰어넘는 짧고 깊은 도취감을 가리킨다. 조사를 통해 러너스 하이는 상당히 드물게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마추어든 프로든 대다수의 운동선수들은 경험하지 않으며 설령 경험한다 해도 자주는 아니다. 몇 개의 그림 조각을 맞춰 볼 때 강렬한 운동은 단기적인 도취감, 불안 감소, 통증 역치의 상승을 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뇌, 오피오이드들과 엔도카다비노이드들의 수치 상승이 동반하는데 둘 다 방금 언급한 단기적인 향정신성 효과들을 모두 야기한다. 또한 엔도카나비노이드들과 오피오이드들은 VTA의 도파민 세포들을 간접적으로 활성화시켜 내측 전뇌 쾌감 회로를 자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쥐실험에서 연속적인 쳇바퀴 달리기는 측 중격 핵을 비롯한 VTA 표적 영역들의 도파민 분비를 야기한다. 또한 쥐들은 운동 중독의 몇몇 징후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훈련받은 쥐는 쳇바퀴에 접근하기에 열심히 예를 들어 여러 번의 지렛대 누르기를 한다. 이 모든 관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강렬한 운동은 VTA 도파민 뉴런들의 분비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과정은 러너스 하이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18세기 말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자연은 인간을 두 지배자의 통치 아래 놓았다. 바로 통증과 쾌감이다. 통증과 쾌감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 그리고 생각을 지배한다. 이 종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종속을 입증하고 확인하는 결과에 이를 뿐이다. 갈수록 쌓여가는 신경생물학적 증거는 벤담이 절반만 옳았음을 가리킨다. 쾌감은 우리의 정신적 기능을 이끄는 나침반으로 우리를 미덕과 악덕으로 인도한다. 또한 통증 역시 쾌감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겐 통증과 쾌감이 연속체의 극단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생겼다. 쾌감의 반대는 통증이 아니다. 사랑의 반대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인 것처럼 쾌감의 반대는 통증이 아니라 권태,
즉 감각적, 경험적 관심의 결핍이다. 쾌감과 통증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사도 마조이스트가 될 필요는 없다. 고통과 행복을 동시에 느끼는 장거리 달리기 선수나 출산하는 여자를 생각하면 된다. 인지신경과학 사전에서 쾌감과 통증은 현저성, 즉 잠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험을 가리킨다. 감정은 현저성을 나타내는 공동의 통화이다. 도취와 사랑 같은 긍정적 감정들과 두려움, 분노, 역겨움 같은 부정적 감정들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사건들을 알려주는 신호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대화에서 감정적 고통이나 고통스러운 사회적 상황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단지 비유적 표현일까? 아니면 우리는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처럼 강한 감정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걸까? 최근 몇 년 사이에 누적된 증거들에 따르면 감정적 고통은 통증 경로의 내측 부위를 활성화시키는 반면 외측 부위는 활성화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심지어 약한 사회적 고통, 즉 단체 활동에서 제외되거나 도박 게임에서 파트너에게 배신당하는 경우와 같은 을 가한 실험에서도 섬엽과 전 대상 피질의 유의미한 활성화가 목적되었다. 감정적 고통은 단지 비유가 아니다. 뇌 활성화의 관점에서 감정적 고통은 신체적 고통과 부분적으로 겹친다. 그렇다면 이는 통증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보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할까? 아니면 단지 현저성, 즉 잠재적으로 중요하고 그래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 이에 대한 답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어떤 해석을 내리든 간에 그 해석에 반드시 개입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 예를 들어 짧은 통증 자극은 결국 끝나게 되어 있고 통증이 끝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안도감은 본질적으로 즐겁다.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통증은 얘기가 좀 다르다. 스트레스 호르몬들의 작용을 통해 뇌의 쾌감 회로의 장기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쾌감에 통증을 더하면 내측 전내에서 특별히 현저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고 이것이 비록 한정된 범위지만 사도마조히즘이나 칠리를 얹은 맛있는 음식의 인기에 한몫하는 건 아닐까라는 솔깃한 추측을 해볼 수 있다. 명상은 긴장을 이완시켜주고 때로는 더 없는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명상이 내측 전내 쾌감 회로의 활성화를 유발할까? 내가 아는 한 현재까지 이 문제를 직접 다룬 연구는 한 건에 불과하다. 덴마크에 있는 존 F 케네디 연구소의 한스 루와 그의 연구팀은 요가 니드라 명상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뇌를 촬영했다. 통제 조건으로는 눈을 감고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험을 이용했다. 그들은 명상자들의 측중격핵에 도파민 분비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 결과는 유의미하지만 재현 실험을 통해 확인되고 다른 형태의 명상법들로 확장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인간의 최근 계보에서 영장류와 고래류도 포함될 것이다. 쾌감 회로는 추상적 개념에 의해서도 가동될 수 있게 되었고 이 현상은 인류에 이르러 완전히 꽃을 피웠다.
신경과학자 리드 몬테규는 많은 인지신경학자들이 제시한 사고의 가닥들을 짜 맞춘 뒤 추상적 관념에서 쾌감을 끌어내는 인간의 능력을 거대 능력이라고 명명했다. 슈퍼파워. 나는 이 생각에 대체로 동의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관념은 가장 원초적인 쾌감 충동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관념은 가장 원초적인 쾌감 충동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중요한 목표를 위해 성적 행위를 포기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종교적인 이유로 단식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이고 오래된 충동 가운데 하나를 희생해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킴으로써 쾌감, 보상 회로를 자극한다. 관념을 통해 쾌감 회로를 가동시키는 이 거대 능력은 세포 차원에서 어떻게 발생했을까? 간단하게 답하자면 모른다는 것이다. 이보다 길지만 다소 불확실한 답을 하자면 이 거대 능력은 경험에 의한 쾌감 회로의 수정이 가장 최근에 가장 정교하게 표현된 결과라는 것이다. 수정이라 하면 그 세포학의 표현을 빌리자면 뉴런의 사용 의존적 가소성을 말한다. 우리의 뇌에서 감각 경험이나 내적 상태가 뉴런 활동의 구체적 패턴으로 표현될 때 이 활성 패턴은 뉴런 기능, 특히 정기적 기능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 장에서 우리는 특정한 자극 패턴이 어떻게 시냅스 전달의 강도의 지속적 증가, LTP, 지속적 감소, LTD를 야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LTP와 LTD는 경험이 뉴런의 정기적 신호 기능을 변화시키는 방식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어떤 변화는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또 어떤 변화는 반복적 경험을 필요로 한다. 어떤 변화는 수초 이내에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또 어떤 변화는 여러 날이 걸릴 수 있다. 어떤 변화는 단지 잠깐 지속되지만 또 어떤 변화는 평생 지속될 수 있다. 경험이 뉴런 기능에 촉발하는 이 변화들은 뇌 전체에서 일어나지만 이 책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런 변화들이 내측 전뇌 쾌감 회로 및 이 회로와 직접 연결된 영역의 뉴런들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섹스나 음식 같은 오래된 자극물에 의한 단순하고도 선천적인 쾌감이 경험을 통해 훨씬 더 복잡한 현상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슐츠의 원숭이들이 초록 불빛과 시럽방울 보상을 연합시키는 법을 배웠을 때 원숭이들의 뇌에서는 이 단서를 제시하는 순간에 맞춰 도파민 뉴런의 점화가 증가했다. 아마 초록 불빛 신호를 VTA의 도파민 세포에 전달하는 흥분성 축삭돌기가 있을 것이고 이 축삭돌기와 도파민 세포 사이의 시냅스는 신속한 LTP 개시를 거쳐 초록 불빛과 쾌감의 연합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이 기본적인 모델은 임의적 자극물, 예를 들어 돈 또는 추상적 관념이 쾌감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이기도 하다. 만일 추상적 관념이 뇌에서 특별한 신경 활성 패턴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이 패턴들은 쾌감 회로에 전달되어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합 형식은 마치 장기 기억처럼 더 느리게 발생하고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뇌에서 장기 기억의 저장은 뉴런의 배선에 일어나는 미세한 구조적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 뉴런이 변화하는 이 두 번째 형식은
추상적 관념을 쾌감에 연결시키는데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장에서 약물 중독이 쾌감 회로의 기능을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 쾌감과 좋아함이 원함과 갈망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는 일종의 장기적인 과정으로 뉴런 구조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입증되어 왔다. 일례로 우리는 수상돌기 가시의 밀도 증가를 보았다. 쾌감 회로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은 행동 중독의 발생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이 가설을 시험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요컨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쾌감과 연합학습의 상호작용은 전형적인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다. 쾌감 회로에 장기적 변화를 불러오는 경험의 힘 덕분에 임의적 보상물과 추상적 관념은 즐거운 것이 되었고 이 현상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동과 문화를 탄생시킨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바로 그 과정 때문에 쾌감은 중독으로 변질되기도 한다.